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인사이트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 알맞은 현명한 투자 전략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힘입니다.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저희 콘텐츠 안에서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제 여의도 포커스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 잘 아실 텐데요.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왜 재생에너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자들은 에너지 관련주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개편 첫 네, 연구원님으로 네. 선택돼서 오셨습니다. 일단 에너지 정책이 이제 산업 정책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리되었잖아요. 이번 정책의 흐름에서 이게 32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당연히 뭐 이거 아니다 하는 입장도 있는데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풍력 태양광 비중이 6%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OECD 평균이 2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사실은 무임승차자,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무역 장벽이 탄소 장벽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건 차치하고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차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이재명 정부 마지막까지 극적으로 많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의 사실은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규제와 육성을 같이 하는 부처가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과거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국가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를 갖다 많이 이제 변경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아직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탄소에 대한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첫 단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규제를 하고 그리고 뭐 육성을 하고 이런 걸 동시에 또 잘 해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원전 비중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약 때부터 네. 강한 그런 의지였습니다. 어떻게 속도를 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투자 전략 따라가려고.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일단 전환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객거리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풀기 위한 특별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예. 해상풍력 특별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안에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백 산단 특별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풍력 설치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 3기가 조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7기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수치가 윤석열 정부가 만든 목표 대비해서도 굉장히 제가 낮게 본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새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요거보다 더 높게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지금 빠르게 재생에너지 늘리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대적인 흐름에 어쨌든 우리도 발맞춰서 가야 될 그런 당위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정책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나 ESS나 이런 산업단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전략을 갖춰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뭐 사실 그 트럼프 때문에 그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미국에서는 일부 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그쵸. 그 예.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근데 트럼프라 할지라도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풍력 태양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뭐 5년, 10년 후에 지어질 여러 가지 발전원을 가지고 뭔가를 실질적으로 좀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내에서도 풍력 태양광 설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미국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안전판이 있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2030년까지는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투자 모멘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뭐 요즘에는 전력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떤 섹터이든 어쨌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력, 망, 구축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AI 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분들은 이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뭐랄까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잖아요. 네. 또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찍고 이제 봐야 그 될까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규모 전력망을 까는 겁니다. HVDC라는 전력망을 그 남서해에서 위쪽으로 이제 수도권까지 올리는 예, 이제 예, 그런 예.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아리백을 위해서도 꼭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는 어쨌든 현 임기 내에서 이거를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 전력망을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이제 발주가 나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 시장이 뭐 작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하시는 그런 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사님, 그 최근 뭐 해적 케이블 얘기 나오면서 HDBC 지금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개념을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HVDC는 네. 초고압 직류 전송망입니다. 직류? 네, 직류 예. 전송망인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받아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한꺼번에 왕창 모아서 위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네. 거리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HVDC가 초고압 직류 전송망이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현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 정부는 HVDC 중심으로 이제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전력망이 없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당장 쉽지가 않다. 이런 이제 우려가 확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남해 쪽 HVDC 투자는 확정이 되었다. 네, 그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라오는 투자 섹터 뭐가 있을지 딱 답이 나오죠. 전력망 예. 업체죠. 예, 그래서 뭐 예. 여러분도 아시는 전선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공사하는 업체들, 설치하는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이 아마 내년부터 굉장히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마 이해는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많은 분들이 전기차,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딴 호재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좀 풀이 죽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ESS 스토리가 우리 한국 업체들은 사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미국의 ESS 스토리가 우리 업체들한테 붙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센티멘트는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정부가 3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ESS를 진짜 한 4, 5년 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는 이제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요. 연말 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같은 규모가. 그리고 내년부터도 계속 태양광의 설치가 늘어나는 만큼 ESS를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력망이 아직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ESS를 많이 붙이지 않으면 망이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ESS 시장이 연간 한 5, 6기가와트 아워, 많게는 한 10기가와트 아워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는 업체들, 뭐 배터리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ESS를 설치하는 업체들, 뭐 그런 또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ESS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전략 저장 관련해서 관련주 좀 띄워드렸는데 그런 흐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LFP, SMR, 뭐 그리고 LMR 그리고 전고체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배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FP 배터리를 얼마나 조기에 빨리 생산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이제 줄여야 되느냐 그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MR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이제 고객들을 빨리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죠. 만약에 4세대 배터리에서도 중국보다 밀리게 되면 사실 우리 업체들은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우리 업체들이 뭐 중국 대비해서 밀린다거나 뭐 4세대 배터리에서는 이런 지금 기조는 없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도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으로 가는 세대 안에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무임승차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원 중에 이제 수소 이런 부분도 간간히 언급이 되면서 막 부각될 때도 한 번에도 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인프라는 초기 단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소 연료 전지는 지금 해외 쪽에서 일단 주가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블룸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예. 최근에는 또 이제 후발주자인 플러그파워까지도 좀 상승 추세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원으로서의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현 정부가 CO2 배출, 탄소 감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도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레이 수소를 쓰거든요. 그린 수소를 쓰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 수소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에서 이제 그린 수소로 가는 그 정책의 방향, 그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투자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병화 이사님을 모신 만큼 현 정부의 탑픽 관련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SK 이터닉스, 예.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금양 그린파워, 요 세 개 업체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민간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설치량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5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5조요? 2030년도에는 한 15조 정도로 3배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요 세 종목은 주가가 아직은 현저하게 많이 싼 상태예요. 그걸 감안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지금 한 20% 이하만 상용화된 상태예요.
근데 현 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이게 2030년 내에 다 이제 현실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라도 더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업체들의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개 업체 SK 이터닉스하고 대명에너지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는데 근데 이 반영도 아직은 반영도가 낮다.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 주자고요. 금양 그린파워는 아직 좀 알려지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업체를 다 좀 묶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좀 큰 투자 이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민간 재생 에너지 개발 업체들 네, 세 개를 꼽아주셨는데 SK 이터닉스, 대명 에너지,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묶어서 네, 네. 보유하시면 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정부의 정책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나눠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한병화 연구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경제, 시장 이해는 필수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륙을 딛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뚫어내네요. 네. 오늘 이 종목이 5% 올라갑니다. 예. 83,000원 위에서 움직이는데 납품에 성공했어요, 엔비디아에.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지난 한 2024년 2월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3 12단 개발을 마쳤다라고 네. 공표한 지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AMD라든지 뭐 브로드컴 이런 쪽에는 순조롭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반도체 업계 최강자인 엔비디아 그렇죠. 쪽에 네. 납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간 계속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퀄 테스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이제 장기간에 걸친 노력 끝에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보도입니다. 예. 다만 이제 삼성 측에서는 고객사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확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나오는 메이저 언론들의 이제 보도를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 사실상 거의 뭐 확정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 단계는 넘어선 걸로 보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삼성이 HBM 관련해서 이제 쓰리긴 합니다만은 12단 제품의 납품이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이 12단을 납품했던 업체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인데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삼성이 12단 계열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시장에서는 이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뭐 현재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 비중에 비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 큰 비중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 이런 전망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3는 조금 뭐랄까요 끝물이랄까요. 예. 근데 주력 제품이 차세대가 차세대로 지금 넘어가는 예, 상황이라서 지금 갑자기 뭐 엔비디아라든지 큰 거래선이 뭐 이걸 바꾼다라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3를 어느 정도 납품에 성공했다라는 게 사실상 그동안 고전하던 삼성의 기술력에 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네. 이제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엔비디아 쪽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말 출시가 현재 예정되고 있는 새로운 차세대 GPU죠. 이 루빈 관련해서는 이제 HBM4 경쟁이 현재 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원래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요구했던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성능은 맞춰줘야 돼라고 했던 속도를 현재 더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8 Gbps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10 Gbps 정도로 동작 속도를
인상을 예, 했거든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더 까다로운 기술력을 이제 4세대에서는 요구한다라는 예. 거예요. 삼성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부여된 거죠.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리는 이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맞췄어라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 4세대 관련해서 세계 최초 양산 시스템도 갖췄다라고 말하고 예, 있는 예. 중입니다.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4세대에서도 하이닉스의 독주가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의 3단 마지막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삼성이 우리도 4세대 경쟁에 뛰어들겠어라는 입장으로 보아하니 앞으로 4세대 경쟁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재미있는 국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오랜 기간 사실 우리 투자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애를 많이 태웠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경쟁력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낭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전반적으로 K 반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우리에게는 또 호재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볼 예. 때는 우리 시장이 현재 막대하게 지금 이제 사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주일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잔량 중에서 예. 70%가 삼성과 하이닉스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상 주가를 정말 이 무거운 주식들을 통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니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 좋아. 이제 3단계 퀄 테스트 통과했어. 뭐가 문제야? 더군다나 PBR이라는 이런 걸 보니까 싸도 너무 싸.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D램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물량이라든지 가격 좋고 기술 좋고. 근데 지금 가격은 너무 싸고 정책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기간 내에는 뭐 우리 시장 전체를 리드하는 원투펀치로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11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엔비디아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어쨌든 인텔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50억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인텔 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려면 뭐 엔비디아가 더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이렇게 좀 잘 가다 보니까 혹시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반도체 업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메가톤급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엔비디아를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 잠깐 한눈 팔려 있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 정도입니다.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텔의 보통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매입 단가는 23달러 정도고 이 매입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약 5%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요. 실상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인텔은 지금 현재 사면 초과 상태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분석은 적어도 인텔에게는 이제 라이프라인, 생명줄, 구조줄이 그쵸. 왔다 이런 현재 분석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반가운 투자고 청론만마를 얻은 거죠. 반도체 세계 반도체 세계 최강과의 어떤 식으로든 지분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이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그럼 왜 인텔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협력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인텔이 그동안 잘하고 있는 건 쉽게 말하면 CPU입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CPU 개발 관련한 건데 엔비디아의 이제 RXT GPU랑 이게 어떤 식으로 결합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모종의 노림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기존에 일단 NV링크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쪽의 CPU, 이쪽의 GPU랑 고속 연결이 가능하다라면 사업적으로 충분히 시너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분석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제품 간의 결합의 시너지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냐면 여전히 트럼프 정책이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AI 선도 업체들에게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굴기, 반도체에 대한 그립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강화하라는 모종의 압력이 또 정책적으로는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정책적 압력이든 또 이제 관련한 CPU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한 개발이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텔과 엔비디아 동시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에서의 이제 모종의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떠나서 시너지는 날 만한 분야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작은 결합이 반도체 업계 전체에 큰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핵심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업체에게 아직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연 그러면 엔비디아가 기존에 있던 TSMC 라인 또 SK 하이닉스 라인 등등등 해서 파운드리 관련한 라인을 이제 서서히 인텔 쪽으로 과연 물량을 주거나 기술력을 키워서 파운드리 관련한 지각 변동까지 장기적으로 이게 갈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인데 네네. 현재로서는 그런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기대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평가예요. 왜냐하면 현재 인텔 관련한 기술이 워낙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예, 거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관련해서 인텔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지금 투자되어 있는 50억 달러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배 얘기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 생산과 납품과 또 차후 다음 반도체 개발이 이 시계열로 쭉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라인을 그 시계열을 굳이 옮겨가면서 모험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영향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관련한 인텔의 어떤 그 추격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심지어 가능성조차도 확언할 수 없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 없는 정도의 먼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럼 결국에는 파운드리 관련한 어떤 시장의 뭐랄까요 태풍보다는 기존 CPU 관련한 태풍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면 기존 경쟁사인 AMD 또는 엔비디아의 서버 CPU를 제공하는 ARM 이쪽 관련해서는 네. 조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파운드리 관련한 TSMC나 삼성 관련한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봐서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특히 정부가 계속 미국 내에서 협업을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상 그렇죠. 미국 당국이 이 산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우리 업체들에게 어떤 식으로 차별적 배제적 정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와 있는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약간 뭐 찝찝한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입장에서는 자기와의 싸움만 열심히 하면 일단은 괜찮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 미국 정부가 그 전문직 그 인원에게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인재들한테 주는 네. 그런 비자를 깜짝 놀랐어요. 1억 이상이나 되고 오란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국 기업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판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제대로 이게 가능한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직 비자죠. H-1B라는 비자인데 이 비자에 관해서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과학이라든지 이 테크 관련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네네네. 신청하는 거고요. 연간 약 8만 5천 건 정도만 사실은 발급이 되는 그런 비자입니다. 다만 이 비자를 발급할 때 수수료가 지금 한 $1,00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갑자기 100배 인상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4천을 내라라는 원래 게 140만 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1억으로. 요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옆에 이제 러틀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 하이테크 인재들의 고용을 막음으로써 미국 내의 인재들의 고용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어떤 그런 방침으로 정말 일단 이 단편적이네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굉장히 시장이 환호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 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 진영 이게 핵심 아젠다는 반이민입니다. 예. 근데 그쪽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이 지금 현재 H1 비자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여기 14,000명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메타가 5,100명이 넘어요. 어. 애플도 4,200명이 넘고요. 구글도 4,100명이 넘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M7 회사들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현재 호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인재들을 저렇게 많이 거의 5,000명에서 10,000명 단위로 사실은 영입해서 그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당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1년에 1억 4천씩 내라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큰 경영 부담이면서 동시에 건건이 그분들에게 이 어떤 허들이 된다면 인재 영입에 굉장히 지금 난관을 만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런 그 핵심적인 IT 회사들이 정부에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장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해서 세게 반대 여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성명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매년 1억 4천을 내라. 이 돈 내기 어려우면 아예 인력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서 처음 신규 신청할 때만 내라라는 식으로 입장을 호퇴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글로벌리한 미국이 대외 정책을 이렇게 하루 만에 바꾼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영향력을 봐야 되는데 현재 조지아주 사태에 지금 사실은 여진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쵸.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재 올스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가 곧 방한한다는 거예요. 현대라든지 우리 입장을 좀 달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 국민이라든지 투자가 지금 망설이는 상황에서 네네. 한미 투자의 해빙기가 좀 언제 찾아올까 하는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 투자의 추후 진행 상황에서도 새롭게 암초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도움을 드리는 전략가 중에 전략가니까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인사이트 플러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를 이해해야지 돈이 보인다.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석을 좀 전격적으로 해드릴 텐데 관세 이슈입니다. 제 옆에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 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관세 이슈가 좀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방금 전에 아마 뉴스 브리핑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뭐 수출 수치가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이기는 해요. 네. 일단 관세청 통계를 보니까 이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사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수출액 통관 기준으로 보면 수출액이 401억 달러였어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13.5%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기준으로 봐도 역대 최대 규모긴 해요. 근데 이 수치만 보면 늘었으니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뜯어보면 이거 진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작년에는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10월 초로 추석 연휴가 이제 좀 늦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이제 올해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업 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 수치를 볼 때 일평균 수치로 이제 많이 보는데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작년보다 10.6%가 감소한 수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개천절부터 하면 이제 최장 7일까지 쉴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길게 연휴가 있으면 연휴 앞두고 미리 좀 출하를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치면 아 이거 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액을 보면 일평균 3억 8,700만 달러. 이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한 수치고요. 이 기간 동안 전체 대미 수출액은 뭐 6.1% 늘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일평균 수치를 따져보면 많이 줄어든 거고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감소폭이 굉장히 컸어요.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액이 9.5% 줄었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20.4% 줄었거든요. 사실 미국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게 이제 굉장히 수출에 성격을 준 건데 워낙에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뭐 최대 수출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이 부진해도 예를 들어 뭐 다른 국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동남아 이런 데로 수출이 잘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경기 둔화 조짐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센터장님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져다 준 관세, 그러니까 퍼준 관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한미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한국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한 관세를 보니까 33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하나로 보면 한 4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미국이 이제 관세를 거둔 숫자 절대치를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요. 뭐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6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비교를 해보면 관세가 한 47배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담 증가 속도 면에서 보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19.5배 늘었으니까 뭐 증가 속도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건데 워낙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관세가 네. 없다가 생긴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 관세 부가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이제 실효 관세율이라고 보는데 수출액 대비해서 관세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이제 보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 39.5%가 가장 높고 이제 일본이 12.5%죠. 그리고 한국이 10%. 그러니까 대미 수출 상위 이제 10개국을 뽑아보면 그중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100만 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평균 10만 달러는 이제 세금으로 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오는 이제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관세 부담이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네, 속도면에서는 1위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부담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럼 품목별로는 어떻게 좋습니까? 일단 대미 수출 품목 중에 네. 2분기에 가장 많은 관세를 낸 품목이 자동차 및 차부품. 자동차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이제 맞아요. 양대 수출 네. 품목인데 네. 자동차와 차 부품이 19억 달러를 냈고요. 이게 전체 관세액의 절반 이상을 자동차 부품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원래 관세가 없었는데 맞아요. 4월부터는 네. 완성차,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이제 각각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기계류, 전기전자, 철강,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이제 대미 관세액이 높았는데요. 기계와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도 적용을 받고 제품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원재료로 쓰이잖아요. 그 파생 상품 관세도 적용을 받아요. 원재료에 따른 그러니까 철광과 알루미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네. 3월 달에 25%, 6월부터는 이제 50%의 품목 관세를 적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원재료를 써서 만든 제품에도 이제 관세가 추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센터장님 지금 관세 협상이 좀 네.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교착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제 미국이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세 부과의 시점을 조금 유예를 하다가 네. 8월 1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일괄적으로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시한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유럽연합이 15%로 합의를 하고 일본도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가 정말 극적으로 7월 말에 15%로 이제 합의를 해서 다들 약간 좀 안도하는 분위기긴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지금 세부 사항을 확정을 짓지 못해서 15% 적용을 못 받고 이제 25% 적용을 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이제 쟁점으로 부상한 게 미국에 대한 투자 펀드예요. 예, 예. 이게 그때 이제 15% 관세율로 합의를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15%로 이제 합의를 본데 가장 이제 주요했던 게 마스카 펀드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여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규모가 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실 이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하고 미국은 그냥 현금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이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심한 상황이고 이거를 좁히지 못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최근에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 사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금 사태에 이제 구금되었던 분들은 지금 한국으로 다 돌아오긴 했지만 구금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열악했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 거죠. 예. 또 기업들도 아니 이렇게 비자 문제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하겠냐라는 이제 조금 뭐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협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뭐 그러면서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네. 할 때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 뭐 전액 현금으로 조성할 거냐, 그리고 손실 부담을 누가 주체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견이 있다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그 멘트가 저는 되게 와닿긴 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여론을 굉장히 반영한 네, 멘트였던 네, 거잖아요. 거기다 뭐 이제 트럼프가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 땅 소유권 우리한테 달라라는 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이제 조건을 좀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후속 협상은 진행 중이긴 하죠. 뭐 예를 들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가서 뭐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국 이제 결론 못
내고 이제 귀국하면서 헤드라인들이 다 뭐 빈손 귀국 뭐 이렇게 뽑히기도 했었고 네. 뭐 지금 여한구 통상고속 본부장도 계속 이제 노력 중이긴 한데 이제 잘 풀리지 않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 와중에 계속 이제 미국은 관세 관련된 압박 강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이제 넓혀가는 그러니까 철강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 여기만 이제 50%를 부과했는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뭐 추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달라라고 한 네,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미국에 관련된 업계가 뭐 이것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면 그 범위가 훨씬 그렇죠. 넓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는 25% 관세를 부과받았던 게 이제 50% 이상을 높아질 수 있는 이제 대상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계는 굉장히 속타는 상황인 건데 구체적인 세부한 합의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늘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네, 항상 제일 큰 제일 악재인 두렵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뭐 2년 후에 타결이 돼 그러면 그 2년간의 계획을 세울 텐데 지금 내일 될지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급작스러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네. 우리는 당해봤어서 맞아요. 네, 더구나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분위기 좋은 반도체나 의약품 그쪽이 분위기가 흐를까봐 많이들 걱정하세요. 고율 관세 붙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렇게. 이게 사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면서 이제 네. 내뱉은 말 때문에 또 이제 우려가 많아졌는데 반도체나 의약품은 관세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관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여기 한해서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맞아요. 원칙으로 네, 밝혔는데 네. 이를 확정하는 협상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이고 그 와중에 이익 잘 내니까 관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제 업계의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난달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수출 주요 품목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네. 우리나라 경제 그 타격 수준이 아니라 이건 휘청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요구를 하나 둘씩 더 붙일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협상 타결이 좀 늦어지면 더 그렇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우려가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예.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게 언제 이후 처음이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국경 봉쇄됐던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역에 있어서 뭔가 이제 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 뭐 기업들은 일단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으니까 충격을 감수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들이 그러게요. 굉장히 예. 커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말고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여기에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들도 다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뭐 미국 관세부가 피해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관세를 15%로 확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확정하기 전까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를 좀 빨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본 지금 자동차 관세 15% 정도 네. 내고 있는데 네. 후속 협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일본과 미국과의 협정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그래도 일본이 좀 부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예, 하고 예, 있고 예. 그 미국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16일부터 15% 인하가 됐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없었고 일본 자동차는 2.5% 관세를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관세 면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유리했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일괄적으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본은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15%로 낮췄고 그 후속 협의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해서 16일부터 이제 15%를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제로였다가 25%가 됐으니까 지금 절대 수치로 봐도 일본보다 관세가 높은 수준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과 비교해 보면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후속 합의를 빨리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 이제 관세를 낮추면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인데. 근데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대미 투자 결정권을 아예 미국에 주고 투자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라. 이런 조건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거죠. 네. 굉장히 약간 뭐 일본 내에서도 조금 굴욕적인 협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양보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 비슷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기에는
국익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미국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해 주는 게 맞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럼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짙은 거고 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설득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뭐 진척은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다르든 말든 상관없고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인 나라기 때문에 일단 이 투자 펀드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수익 배분, 손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미국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시간 끄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전이 사실은 되고 우리가 있나요? 이제 네.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라는 건 양측이 이제 싸우는 건데 네네. 진정한 의미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인 거고 다른 나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 상대국이 다 받아들여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뭐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중국과 미국은 계속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예, 약간 예. 치킨 게임 하듯이 막 그러다가 지금은 잠시 휴전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미국과 중국도 사실 이제 계속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해왔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마 4차 이제 무역 협상까지 이제 진행을 했죠.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뭐 4차 협상을 하고 나서 19일에 양국 정상이 진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온 보도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뭐 무역 펜타닐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종식 필요성이라든가 틱톡 매각 승인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런 게 좀 관심이었죠. 틱톡에 대한 이제 그 사업권을 네.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넘기는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틱톡 문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도 아예 그 의회에서 못을 박았죠. 2024년에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미국에 살 수 없게끔 하는 이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틱톡 매각은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 틱톡 미국 사업권은 미국에 넘길게 그리고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었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권도 아마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뭔가 이제 그 진행 과정인 건데 대신 중국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조사는 좀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이제 가져올 건 가져오고 이러면서 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있어서 조금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AI 핵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인 엔비디아에 우리는 화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틱톡 이런 것들은 미국이 가져가. 그리고 예를 들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네, 했었는데 네, 네, 그것도 네. 그냥 조사 안 할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줄 건 주고 이제 받을 건 받고 이러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진정한 무역 협상은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아닌가 그렇네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글로벌 각국의 그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가 너무 복잡해서 좀 어려웠는데 역시 경제계 대표 기자인 우리 권서현 센터장님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아주 쉬웠습니다. 저는 어쨌든 에이펙 네. 정상회담에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네. 할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이슈도 자세히 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플러스 오늘 삼성전자 좀 분석해 드릴 건데요. 9월 17일 이후에 윤영조 부사장 그리고 서영석 부사장 등 임원이 7회에 걸쳐 매도했다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 관심 있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단기간에 주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50일 주 신고가 갖고 장중에 9만 1,000원까지 넘어섰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서 이제 조정이 나올지라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 9월 들어 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한 어제 저는 이제 그 NXT 말고 한국 KRX 기준에서 한 18% 정도 삼성전자 올랐는데 NXT가 아니고 KRX 기준으로 하는 거는 NXT는 아직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다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로 이제 거래하는 흐름은 이제 여전히 한국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국거래소인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가 이달만 해도 한 18%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도 기분 좋은 소식이고 어쨌건 우리나라 현재 이제 시총 1위, 2위 기업은 다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니까 둘 다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뭔가 큰 변화,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사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표님의 시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는 건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납품을 못했지만 볼륨상으로는 삼성전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D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라든지 낸드 플래시는 이제 모바일에서 필수적인 이제 그 제품인데 이 제품들이 HBM만은 당연히 못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워낙 많은 제품을 갖다가 양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그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이제 선점하면서 그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같이 밀어 올렸다라는 이제 분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뭐 시티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이제 어떤 시장 분석가들이 동일하게 이제 내놓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맞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상승세는 적어도 뭐 1년 이상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원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상보다 반도체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렇게 보통 레가시 반도체라는 말은 보통 D램이 턴어라운드가 늦긴 했지만 중국 경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구 환신이라고 해서 그 구형 전자제품을 갖다 주면 신형으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효과가 돈독하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용하시면은 챗GPT를 그냥 일상에서 씁니다. 뭐 대화에서 하다가도 네네.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 찾아보고 옛날에 스마트폰 찾아보는 거를 주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챗GPT를 쓰다 보니까 챗GPT를 쓰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성형 AI의 어떤 그 온기라고 얘기하는 범주가 삼성전자는 챗GPT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는 없지만은 챗GPT를 쓰는 것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반도체의 어떤 그 사용 빈도수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숫자가 채로 시간이 늘다 보니까 이에 말미암아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BM 효과인데 HBM 효과는 뭐 어떤 효과였냐? HBM을 갖다가 웨이프 한 장 만들려고 할 때 기존의 그 레가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 4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해도 사실 기꺼이 만들죠.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증설을 잘 하지 않았다. 증설을 하기는커녕 사실 HBM에 먼저 할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급이 줄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존의 반도체 가격이 ASP 그 평균 판매 가격이 엄청나게 전년 동기 대비 20% 올라갔고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 이제 성공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를 올렸잖아요. 예, 근데 예. 확실하다보다는 확실할 것 같다. 이게 좀 붙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죠. 어떻게 예. 봐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이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사실은 여러 군데서 기사 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당 내용을 기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사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금요일 날 해당 사안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근데 한국경제신문은 이게 완전히 통과됐다. 과거 시제로 썼어요. 우리나라 물론 뭐 시제가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 어휘체긴 하지만 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의 12단이라고 한다면 D램이 원래는 8단 있었는데 너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 D램을 8장에서 12장 올리자. 이게 이제 8단입니다. 그래서 이 8단 12단입니다. 이 12단을 공급을 이제 마쳤다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썼고 블룸버그는 이제 그 23일자 이제 보도는 약간 다릅니다. 블룸버그는 뭐냐면 조만간 통과될 것 같다. 그 두 개는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거의 20개월 가까이 그 정말 굴욕을 겪었죠. 메모리 기업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전체 엔비디아 HBM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10%가 마이크론.
근데 삼성전자를 진입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굴욕을 갖다 겪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주들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언제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이냐 화두고, 심지어 작년 5월 달에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부장이었던 경계현 사업부장을 경질할 정도로 비상벨을 울렸지만 여전히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 한국경제신문이 납품 완료했다, 인증을 완료했다 그랬는데 블룸버그는 아니다, 이제 조만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두 차이는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또 제 화면을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은 아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했다고 했던 보도가 한두 차례가 아니다. 뭐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면 최소한 5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현 대표가 경질한 직후에도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해당 보도가 다 오보였어요. 왜냐면 아직 납품을 못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거 아니냐. 왜 납품했다고 얘기하느냐. 실제 납품을 했는지 매출로, 왜냐면 납품을 했으면 매출에 잡혀야 되니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걸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보신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 오보에는 또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국내 언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이터도 가입해 있었어요. 로이터도 뭐 납품했다, 뭐 관련 문제 해결했다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납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취재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러한 바가 있어서 이게 100% 신뢰를 못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 이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그 삼성전자의 그 임원들이 뭐 매도를 했다라는 이슈가 예. 또 있어서 약간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표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를? 그냥 공시 규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임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단 한 주만 사업하라도 공시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원들은 자기 회사 내부의 사정을 제일 정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임원이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는 시장에 알려준다. 알려주는 것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어떤 그 일처리다라고 이제 금감원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부사장을 비롯해서 총 7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 2주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2주에 걸친다고 하면은 뭐 이번 주에 매도한 분도 있지만 지난주에 매도한 분도 계시고,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분이 한 회 매도를 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매도를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분은 2번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총 7번에 걸쳐서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매도했다면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레가시 반도체의 ASP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 납품했느냐, 이런 첨예한 어떤 화두에 있는데 그 관련된 분들이 임원들 7분이나 매도를 했다. 그러면 좀 약간 마음이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시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시를 갖다 저희 회사 로봇이 자동으로 집계를 하면서 임원들이 매수 매도도 자동으로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그 파란 쪽에 있는 영역이 매도를 해서 잡힌 거고요. 그래서 2번에 걸쳐가지고 그 박스에 보시면 매도한 분들이 이름도 나오고 총액도 나오셔서 2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박스를 갖다 합쳐보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매도를 했다. 이분들이 사실 뭐 재벌도 뭐 100억, 1000억 정도의 자산가는 아니니까 이분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래서 다 합쳐서 3억 7천만 원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 유의미한 거래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그 소식과 좀 겹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7차례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게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금액 예. 두 분이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니 합쳐서 이제 6분이고 한 번이 여섯 2번을 분이 매도를 했어요. 한 그래서 번이 두 번을 7번을 매도를 매도를 해서 했고. 총액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니까 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완전히 확정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다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납품이 된다 하더라도 매출 실적 데이터로 봐야지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주시장 결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의 시각이 그런 건데, 뭐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뭐 제가 뭐 신뢰할 만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는 진짜 이제 성공한 것 같다.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했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수준의 물량은 아니다. 왜? 이미 HBM3E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영역이긴 하지만 기존 업체들 하이닉스나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 이미 지나간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다가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다가오는 제품들이 무엇이냐? HBM4예요. HBM4에 삼성전자 납품을 한다면
이제는 그 시장 열리니까 삼성전자가 열리는 시장에서 뭔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뭔가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실제로 웨이퍼도 많이 납품할 수 있겠다. 그럼 유의미한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는데 HBM3E에서 12단 이미 마무리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배정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있고 같이 이제 매출이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지만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매출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납품 한번 해보자. 왜? 하도 납품을 못해서 시장의 불신과 회사 사내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일단 납품 한번 해보자. 납품 한번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HBM4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납품할 가능성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자신감이 높아지니까 이런 걸 갖다 같이 종합을 해보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엔비디아 읍소를 해가지고 물론 언제 읍소를 했겠죠. 읍소를 해서 이제는 한번 물량이 조금이라도 한번 납품을 받아다오 이런 시각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설령 이번에 납품을 할지라도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날 정도로 물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이런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 실망 매물은 어쩌지? 막 이런 걱정도 예. 한편으로 되는데 본질로 돌아가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열심히 공정을 갖다 개선하고 연구를 했지만 납품을 못한 이유를 뭐라고 파악하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2019년 이제 12월에 HBM 팀을 해체시켰어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해체시킨 적은 없고 축소했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건 축소시키거나 해체시켰는데 실제로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HBM 시장에서 선두주의 하이닉스에 비해서 1년 반 정도가 늦어졌어요. 이 반도체 분야에서 1년 반을 갖다가 늦었다는 것은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 격차를 갖다가 회복하고자 전심을 다했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자기네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엔비디아 앞에 못했냐? 삼성전자 내부상으로는 열심히 다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이 없는 HBM 제품을 어떻게 사실은 완제품을 만드냐? HBM이 이렇게 8단을 갖다가 쌓지 않습니까? 디램 8단을 쌓으면은 이거를 TSMC에 보내면 TSMC가 밑에 단위 베이스 다이로 합니다. 베이스 다이가 사실은 이 HBM 메모리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을 제어하고 중요한 어떤 역할도 하는데 베이스 다이? 예, 베이스 다이. 그 밑에 있다는 네.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의 다이인데 베이스 다이인데 이 베이스 다이는 삼성전자 만들지 못하는 것은 기술력이 없다기보다는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을 넘겨오면 그 베이스 다이와 받은 HBM을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돌려보면 거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나는 것을 삼성전자가 해결을 못한 거죠. 1년 8개월 동안 1년 전에 해결을 못한 것을 이번에 HBM3E에 끝물에서 해결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퀘스천이고 좀 의문을 달고 신뢰를 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전할 것이라 보고 이 문제가 여전할 것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TSMC가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TSMC가 농간을 부린다. 뭐 TSMC는 대만 기업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니까 농간을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 만약 농간을 부린다면 TSMC가 SK 하이닉스에도 농간을 부려야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고객인데 또 그러기가 참 그럴 수. 그렇죠. 만약 농간을 부린다면 엔비디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없는 네. 거고 근본적으로 이게 에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TSMC의 베이스 다이랑 HBM이 결합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파라미터를 갖다가 SK 하이닉스 HBM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해놨어요. 보통 얘기하면 튜닝을 해놨는데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을 넘겨주면 SK 하이닉스가 맞춰놓은 튜닝에 맞춰서 삼성전자 HBM을 점검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안 돌아간 이유를 삼성전자 스스로 알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년여 이상 삼성전자가 소가를 했는데 이제 와서 HBM4로 넘어가는 이제 와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납품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받아달라.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HBM3 12단을 공급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미신적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많이 납품했다면 납품한 것만큼의 매출이나 이모저모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시청하신 분들에게 권유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차피 삼성전자는 HBM4로 뭐 승부한다고 하더라도 HBM3E를 넘어서 HBM4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것 때문에 오른 건데 기술의 상징적인 그 의미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또 염려도 있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날카로운 분석 좀 잘 들었습니다. 조호진 타큐어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연합이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2035년까지의 목표가 너무 좀 타이트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떨런지, 그게 우리 또 K배터리나 여러 가지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든든한 해결사 윤서천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완화를 한다는 것 같은데 유럽연합이 네. 어떤 식으로 좀 풀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메시지를 갖다가 예. 시장에 계속 줬었는데 사실 5월 달에 규제 완화를 했어요. 예. 조금 아까 이제 리포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과징금을 갖다가 좀 유예를 했어요. 뭐 당장 올해부터 이제 과징금 부과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네네. 이걸 3년 정도 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존의 그 유럽의 OEM들,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어떤 숨통이 튀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매해 이제 탄소 배출 어떤 규제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뭐 이런 어떤 형식이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걸 3년 평균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비록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내년에 하면 또 되죠. 그렇네요.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또 하면 되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예, 예. 그만큼 좀 유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출권 풀링 제도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풀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연대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출 규제를 갖다 충족 못한 어떤 OEM이 다른 훨씬 충족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회사들로부터 일종의 그 배출권을 갖다가 사오는 거예요. 이미 이쪽은 전부 다 충족을 했으니까 그쪽에 배출권을 갖다가 사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충족하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완화됐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전체적인 그 EU의 탄소 중립 목표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향후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 승용차는 21년 대비 2030년까지 CO2 배출을 갖다가 55% 일단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일단 목표고요. 절반은. 예, 그다음에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는 전면 금지된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EU 집행위원장 말로는 사실은 이것도 약간 좀 물러날 가능성이 뭐 요즘 이제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뀐 부분을 얘기하면 안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네. 과징금 부과를 조금 유예해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풀단을 어떻게 네. 보면은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그렇죠. 있는 그 정도로 보여져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소식 이후에 유럽 시장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전기차 시장 분위기는 네. 예,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 주제를 갖다가 그 선택을 한 건데요. 굉장히 이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유럽의 캐즘이 더 길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결론부터 내면 그래도 기차는 가더라.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25년부터 이제 사실은 탄소 규제가 2차 탄소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유럽 OEM들만 놓고 보는 겁니다. 유럽 OEM들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YOY로 38%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네. 특히 이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90.2% 성장을 했고요. 르노 그룹이 58.9%, BMW가 한 31.7% 성장을 했거든요. 대신 여기 좀 까먹은 측면들이 있어요.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의외로 벤츠가 이 전기차 전환이 늦어요. 그다음에 예. 볼보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역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볼보라든지 테슬라가 제일 많이 팔리던 차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7월 달까지 38% 정도 성장을 하더라. 이게 사실은 그 시장이 이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완화함으로 해서 캐즘이 길어질 거라는 우려들이 있었지만은 예. 그 우려를 딛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예. 그래도 약간 족쇄를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무다. 큰 네네. 틀에서 봤을 때 전기차는 가고 있다. 네네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전기차 전환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앞에 이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규제를 원래대로 시행을 했었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25년, 27년 동안에
원래 그 시행을 했었으면은 지금보다 전기차 전환이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5년 저기 이 그림은 이제 아까 보시면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이 지금 그 전기차들이 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게 여기 전부 다 보이실 거예요. 저기 회색으로 칠해놨네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 그 한 2025년에는 그 확산 전기차 전환이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되는데 2027년이 되면 이게 30%를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은 그 55%를 넘어갈 거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되게 되면은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25년에는 10대 중에 한 2대 정도. 그 다음에 27년이 되게 되면은 10대 중에 한 3대 정도. 그 다음에 2030년이 되게 되면은 10대 중에 5.5대 정도가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 25년에서 27년 사이에 탄소 배출 규제가 비록 어느 정도 완화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의 어떤 확산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원래 얘기대로 돌아와서 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저 위에 파란색이 원래 그 과징금도 제대로 부과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규제를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밑에 그 지금 그 황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함으로 해서 그 속도 자체는 약간 좀 둔화가 됐다. 다시 말해서 25년도에 원래대로 그 계획을 실행했다라면 19.8%였는데 이게 지금 확산 속도가 한 18.4%로 낮아진 거고요. 27년에는 35.8%였는데 원래대로 했다라면 그런데 그게 현재 31.7%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 완화가 사실은 전기차 전환율을 갖다가 소폭 감소시킨 거는 틀림이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기차 전환은 어쨌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유의미한 변화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차 가격도 끊임없이 좀 하락세를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 규제 완화가 좀 시작이 되자 다시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그 파란색 막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25년 1월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게 낮아지죠. 이게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월, 2월, 3월이 약간 높아졌지만 어쨌든 낮죠. 4월 달까지 낮아지다가 다시 5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달이 규제 완화를 EU 시점에서 한 시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OEM들은 사실은 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규제가 조금 완화되니까 에이 뭐 벌써부터 이렇게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서둘러 아니면 전기차 가격을 내려? 예. 그게 아니라 전기차 가격을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받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이 규제가 굉장히 강했을 때보다 규제 완화가 되면서 약간 좀 느슨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뭐니 해도 그 규제 완화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영향력 궁금했었는데 네. 잘 좀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OEM들이 그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 규제에 그 충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럽 OEM들 중에서는 네. 사실은 벤츠를 제외하고는 다 그 25년에서 27년까지의 그 준수, 그 규제 준수를 갖다가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림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볼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달성을 했어요. 볼보가요. 그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있죠. 예. 여기가 이제 규제를 갖다가 완전히 그 달성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왼쪽에 파란 그 동그라미 점이 있죠. 점이 현재 수준이고 이게 27년 그 황색 점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황색 점들. 그것들이 이제 27년까지 이게 충족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인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보 같은 경우는 벌써 달성을 했죠. BMW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근데 스텔란티스 그룹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직은 달성을 못했지만 27년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르노 역시 마찬가지죠. 폭스바겐이 달랑달랑하죠. 지금 왼쪽에 예. 파란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예, 점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현재 시점이고
27년까지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7년에 0%를 딱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벤츠는 어때요? 27년이 돼도 못 맞추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 풀을 한참 이용하게 멀었어요, 되면, 한참. 예, 예. 풀을 이용하게 되면, 아. 볼보랑 폴스타를 이용하게 되면은 맨 우측에 빨간 점이 있죠? 예. 이전까지 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된다는 예, 얘기예요, 예, 저게. 예. 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유럽의 OEM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유럽 연합에 세운 기준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전망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유럽 연합 측면에서 아까 그 리포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어떤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에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시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네. 예. 그러네요. 이제 벤츠가 제일 못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풀단을 또 활용하면 네. 그거 이제 커버가 된다라는 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벤츠가 왜 못 따라갈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벤츠는 비교적 고급차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뭐 고급차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선두주자라고 하고 예. 어떤 상금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츠가 전기차 전환에 좀 뭐라고 할까요? 소극적? 소극적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일단 이 고급차 시장을 갖다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이 전기차를 갖다가 해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상징성 자체를 갖다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점유율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발이 좀 느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거시 예.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있나 보죠. 예, 예. 약간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예, 예. 예. 그렇다면 평론가님 어쨌든 네. 전기차 판매 굉장히 중요하게 사활을 거는 데가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 연합에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가장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갖다가 가장 먼저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가격을 하락을 갖다가 일단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예, 그림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나오죠. 예. 이게 지금 22년에 비해서 25년에 배터리 가격이 27% 하락했어요. 이게 유럽 기준의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 기준으로 해서 킬로와트시 한 187달러에서 그러니까 25년에 135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동등해지는 걸 갖다가 킬로와트시 아워당 100달러를 갖다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27년에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 25년 대비해서 다시 28%를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킬로와트당 135달러에서 87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거예요. 27년도까지. 저기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죠?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하락했던 것보다도 앞으로의 3년이 더 하락폭이 클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는 2025년에 비해서 무려 46%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달러에서 73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제조사들 좀 거거든요. 숨통 좀 튀으려나요? 예, 이게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예, 예. 사실은 이런 형식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을 갖다가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니까 최소한 26년, 27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게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급격히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이런 배터리 가격의 하락함에 따라서 그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25,000유로 이하의 중저가 전기차를 갖다가 급속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EV3, 네.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캐스퍼 일렉트릭이죠. 이게 인스타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올해까지 25,000유로 이하 전기차가 9종. 그러니까 27년까지는 19종이 발매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럽 전기차 확산의 수준? 네. 이런 건 지금 레벨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이제 예. 유럽하고 북미를 주로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은 제쳐두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시장이 워낙 자동차 시장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전기차 시장이 어떤 성장세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이 캐전을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이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 오히려 전기차 확산이 빠른 나라들은 이상하게 개도국들이에요. 아, 저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 있죠. 네. 녹색으로 돼 있는 들이 50%,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거의 뭐 전기차가 50% 점유율을 기록하고 녹색, 있다는 얘기예요. 멕시코, 터키?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렇죠. 터키, 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예, 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 오히려.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뭐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그 0에서 25% 수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는 그러네요. 나라들인데 예, 예.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네, 얘기할 네, 수가 네, 있는 네. 거고요. 반면에 선진국들로 올라오면 올수록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 OEM들도 대부분 다 그 선진국 쪽에 포진해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뭐 자동차 3사라든지 미국,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OEM들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연기관차로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의 속도가 오히려 선진국이 늦고 이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훨씬 더 빠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께서 매주 오셔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잘 짚어주시는데 오늘은 유럽 시장에서 비롯돼 관련 중요한 이슈를 잘 분석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보고요. 윤석전 평론가와 함께 대담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만나보셨죠? 투자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명한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알찬 정보 매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